얼마 전까지 희귀한 명품 제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았을 겁니다. 일명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오픈런을 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과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이면 아이들 진료 예약을 위해 꼭두 새벽에 나와서 대기번호 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아기 진찰을 위해 가족 모두가 동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SNS에 보면 삼촌, 이모, 고모들이 새벽에 병원에서 줄을 서는 것을 인증샷 찍어 올리는 게 유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그곳 주변에 소아청소년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정원 207명 중 겨우 33명만 지원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전국 67개 수련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운 건 단 2곳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전공의와 전문의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임상 수련과정 1년차를 수련의사라고 부르며 흔히 인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련의사 과정 후 전공 과목을 정한 후 임상 수련 과정 4년차를 전공의사, 드라마에서 많이 들으셨을 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전공의사 과정 후 전문의사 자격 인증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전문의라고 부르며 전문의사 취득 후 대형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 진료하는 의사를 전임의사, 의대 대학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대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의사로 1차 진료의사를 일반의라고 부릅니다. 비전문인 일반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전문의와 비전문의 병원을 구분짓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가 있는 곳의 간판은 땡땡땡 성형외과 의원이며 비전문의의 간판은 땡땡땡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구별 방법인데요. 나중에 병원 방문 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작년 11월 28일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선 인천 지역 일성병원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소아병동 운영을 잠시 중단하니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길병원은 작년 12월 입원 환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소아청소년과 병동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공의가 졸업하면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상급 병원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아동병원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올해 5월에 한 아이가 아파서 앰뷸런스를 통해 왔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역이 서울이라는 것에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아파도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 시작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인 겁니다.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의료에 들어가는데 이 밖에 내과와 외과를 합해서 일명 내외산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외과와 흉부외과는 20년 넘게 전공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부족 문제는 이미 10년 전 의대에서는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과의 명맥이 끊기고 있다는 건데요. 중학생이 있어야 3년 후에 고등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어야 3년 후에 대학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공의가 현장에서 선배와 교수들한테 배우는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또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다시 남아있는 사람에게 일감이 몰리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2017년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거의 전공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소아청소년과는 안 가겠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소아청소년과만 662곳입니다.
저출산으로 어린이는 줄어드는데 진료는 성인 환자보다 까다롭고 수입은 낮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어디가 아픈지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살펴야 합니다. 때문에 성인 환자 한 명을 보는 인력과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수익은 오직 진찰료뿐인 수가뿐입니다. 1분이 걸리던 10분이 걸리던 진찰료는 똑같습니다. 근데 소아청소년과는 대부분 진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비급여 과목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귀지를 없애기 위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면 귀지만 치료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는 귀지 제거 말고 목, 코 등 다른 것도 함께 진찰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과에 비해 이해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출산율 저하입니다. 작년 1인당 출산율이 0.8%로 세계 차회 수준입니다. 이제는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역전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소아청소년과는 그나마 대량 진료를 통해 박리담의 형식으로 병원의 재정을 메꿔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진료량이 40% 가까이 감소하고 애들도 줄어들고 시장 자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이미 확정된 산업인 겁니다. 산업 환경이 나쁜데 어떤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가성비도 따져봐야 하는데 어떤 분야는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자기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상태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진료비가 30년 동안 동결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폐과 선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폐과 선언은 전국에 있는 모든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문을 닫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네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판을 내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는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종합병원도 피한성 정지형이라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인기학과를 줄여서 부르는데 이곳의 수익을 비인기학과,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환자당 국가가 나눠 가지고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 진료비가 오른다면 환자는 물론이고 국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진료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 진료비, 수가, 기준치를 만들고 그 이상 받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수익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진료하는 경우는 수가가 원가보다 낮아 환자를 진찰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규모입니다. 대형 병원들도 수익이 떨어지고 특히 지방대병원이나 공공병원은 맨날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수가 타령 그만해라. 의사는 골라갈 수 있어서 그렇다. 경쟁이 없이 TO가 남아 돌아서 갈 자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다. 행정고시 합격하고도 월 300 받고 집에 못 들어가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널렸는데 의사는 월 몇천씩 가져가지 않냐라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 건강 또는 내 아이의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상황이 되어버린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를 통해 듣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없어 이송하는 과정 중에 사망한 사연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인데도 개도술할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는 게 현실이란 게 말입니다. 계속 의료 수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실상 의료 수가 제도라는 것이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보통 가격 통제는 성공하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흘러가게 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왜곡을 시켜버리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필수 의료 과목은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받는 최소한의
의료행위라고 가격을 정해서 통제하게 되고, 의사도 사람인지라 돈을 벌여야 되고 인기학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인기학과인 필수의료학과는 계속 전공의가 부족해지는, 어쩌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제는 국민의 목숨을 옥죄는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의사를 더 많이 뽑지 말고 수가를 높여서 부족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가 않은 이유가, 수가를 높이려면 당장에 근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건보료를 인상해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인구 데드크로스로 인해 젊은 층에서 가져오는 돈은 적어지고 노인층으로 나가는 돈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보료는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부담은 늘고 있으며 심각한 적자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5년 뒤에 사라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를 더 인상한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강보험 제정에서 적용 비율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비율을 더 올려주고,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은 조금 낮춰주는 형식으로 파이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교통벙치금 같은 것을 응급의료센터 지원에 쓰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산모는 월 500엔만 내면 그 다음 진료부터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수가 때문입니다. 성인과 소아 환자의 진찰료가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환자의 연령과 근무 시간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되며 의료 수가 체계도 2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개정하는데요. 지난 2020년엔 응급의료 종사자의 근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수가를 신설하며 지역별로 탄탄한 소아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06년 분만 수술 중 산모가 사망하면서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사들은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기피했고 지역엔 의사가 부족해졌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고, 그 일환으로 지역병원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의대 지역정원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도 크게 늘고 지역의과대학 정원의 20% 이상이 지역 전형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형태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1인당 월 15만엔이고 만일 소아과를 전공하면 8만엔이 가산됩니다. 졸업생의 절반은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운 후에도 지역에 남아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어린이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을 담은 성육 의료기본법을 제정해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성장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게는 1,500여 명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항암 치료를 견디는 힘이 좋아 소아암 완치율은 80%가 넘습니다. 신규 환자를 포함해 매년 1만여 명이 소아암 치료를 받지만 이들을 돌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67명 뿐이고 수도권에 42명이 몰려 있습니다. 절반은 10년 내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분야는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숫자가 더 적어서 전국적으로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위에 구멍이 나거나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일일 때 당장 서울로 향해야 합니다. 서울에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강원도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합니다. 당장 뾰족한 수가 필요하다고 임무와 말하고 있지만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의사 수를 늘려도 전문가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의사 공백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 아이들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미 저출산으로 한국의 고도성장의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지내왔던 시간이 무척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전국 의료계를 실태조사하고 다양한 사회적, 인구적 연구를 통해서
해외 성공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만의 새로운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소아과처럼 사라지는 한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식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